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4년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 4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제 5월 10일 만민토론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건데 펜앤마이크의 만민토론회 중계를 보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난 4년간 신기루만 쫓아다니면서 헛발질하다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건진 게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집요한 구애와 스토킹의 결과로 돌아온 게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는 조롱만이 아닙니다. 이런 조롱은 못 들은 척하면 그만인데 요란한 평화쇼를 벌이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미친 듯이 증강해 왔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마비시켰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당대회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 정권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거둔 대북 정책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평화 타령만 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도 지난 4년간 악화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한미 관계부터 한번 보죠. 동맹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존은 고사하고 소통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추구하는 근본 가치와 목표가 달라서 서로 동문서답이 일상화된 관계로 추락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과 철학의 대립을 봉합하고 이게 대외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에도 힘겨운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자권 전환을 마치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미 독립 투쟁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 것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군 정원군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이게 얼마나 못마땅하면 4년이 지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성주기지의 정상 운용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UN 사령부의 탄생 배경과 역할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 조속히 청산해야 할 역사의 적폐로 여기면서 이걸 적대시하는 시각도 여과 없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관계를 경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제재를 완화해줘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관계는 조선시대의 종속적 조공관계로 돌아가고 있는 인상입니다. 사드 산불 합의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양보하는 그런 치욕을 자초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평화하는가 하면 중국 몽과 함께 하겠다고 굴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 몽이 한국에게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할 악몽이라는 걸 모르고 동아시아의 앙셴 레짐인 중화 질서의 향수를 느끼고 중국 패권의 부활을 예찬하는 그런 대통령을 보유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처럼 추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과거사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파탄내고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데 정권의 운명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 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결론과 대립하고 이를 부정하는 정책에 매달렸습니다. 2005년 이해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관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일 간의 싸움은 민관공동위의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과 현직 문재인 대통령 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죽창가를 덜먹이면서 위안부 합의를 맹공격하고 대통령이 직접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면서 일전 불사의 자세로 나오다가 뒷감당도 못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위안부 합의는 살아있다고 하고 일본과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진심이 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같은 모임은 세계적 어젠다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정상회의를 한국이 좀 주최해 달라고 대국의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어젠다를 설정하고 조정하면서 이끌어가던 그런 리더십은 이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고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혼밥에 익숙한 대통령의 모습이 쪼그라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상징합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모든 전선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일부러 애를 써도 어려운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거둘 수 없었던 이런 총체적 부실을 문재인 정부가 불과 4년 만에 이룬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와 위상을 키우는 데는 수많은 인재들의 피나는 노력이 모여져야 가능하고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무장한 선무당들이 이걸 망치고 초토화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를 일깨워줬다는 게 문재인 정부 4년이 남겨준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담한 실패는 왜 일어났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이치에 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환상과 진정한 평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것은 평화의 환상, 평화의 신기루였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게 주술과 엄숙한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사국들이 모여서 전쟁은 끝났다,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면 평화가 저절로 오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능력에 기초한 접근법 대신에 의도에 기초한 접근법을 선택한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의 평화 파괴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김정은의 평화 파괴 의도만 줄이고 관리하면 항구적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평화 유지 방법으로 여기는 것도 이런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도에 기초한 접근법은 안보 정책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능력은 지속성이 있고 숨기기 어려운 반면에 의도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의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평화 파괴 의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능력을 줄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의도가 있어도 평화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의도를 위장하고 있다가 맘만 먹으면 평화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를 파괴할, 가공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에 평화를 강제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고 평화의 조건을 결정할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을 하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인질범인 김정은의 자비와 선의에 의존하는 굴욕적 노예적 평화가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일방적 자비가 지속되는 동안만 누리는 위태로운 평화에 불과한데 이걸 명예롭고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평화인 양 호도하고 여기에 국민들이 열광하도록 여론을 오도해 왔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평화지상주의는 인질이 패배주의와 굴종을 정당화할 때 애용하는 논리입니다. 인질범을 체포하거나 흉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원히 인질로 살아가는 게 낫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평화에 목숨 걸고 매달리면 김정은 자매의 질책에도 말대꾸 한번 못하고 우리 국유재산을 폭파해도 배상 청구를 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 체제 수호를 위한 입법 요구에도 복종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라고 엄포를 놓으면 문명 세계의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인질이 인질범 편을 드는 스톡홀름 신드롬의 대표적 사례로서 앞으로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 세력으로 자처하고 인권을 중시한다는 사람들이 북한 포갑체제 수호에 전위대로 나선 것도 인질범의 자비를 구걸하기 위한 인질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정책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위협 인식 능력의 고장입니다. 우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어디서 오는지를 판단하는 게 위협 인식인데 이게 외교안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위협 인식의 고장이 나면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가 없고 누구와 손을 잡을지 누구를 멀리할지 결정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은 핵무장한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서 온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만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항상 영내 신흥 패권 세력에서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면 적과 동지를 혼동하게 됩니다. 20세기 초에 조선이 일본에 침탈을 당한 것은 그 당시 일본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우리의 주권에 대한 위협은 21세기 패권 세력인 중국에서 올 겁니다.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서 나라를 지키는 게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적대시하고 중국을 하늘같이 우르르 받드는 자세는 과거사에 대한 집착이 위협 인식에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정책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wishful thinking, 희망사항과 확정 편향이 정책을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이념과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안위,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실사구시의 영역입니다. 외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풀릴 것이라는 확정 편향에 빠지면 출구 전략 마련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일본과 큰 싸움을 벌여놓고 퇴로를 찾느라
갈팡질팡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희망사항과 확정 편향은 초현실주의적 자폐적 외교안보 정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 중심적 세계관에 함몰되는 것도 위시풀 싱킹과 확정 편향 그리고 지적 자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나깨나 북한만 보이고 세상 만사가 북한으로 통하는 길로 보입니다. 속초에 산불이 났는데도 북한으로 번질까 걱정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할 백신을 구하기도 전에 김정은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부터 하는 것도 이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TV의 천영호였습니다.